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범죄자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범죄자는 희대의 관종 살인마 조디악 킬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살인 후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던 관종 살인마 조디악 킬러. 영국에 전설적인 살인마 잭 더 리퍼가 있다면 미국에도 지금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전설적인 살인마가 있으니 그가 바로 조디악 킬러입니다. 1880년대 후반에 범행을 저질렀던 잭 더 리퍼의 경우보다는 1960년대 후반에 범행을 저질렀던 조디악 킬러가 아무래도 더 검거가 쉬웠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1. 조디악 킬러의 등장. 1968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 연인 데이비드 아서 패러데이와 베티 루 젠슨은 리포니아주 베니샤시 외곽의 허먼로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발견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흐른 1969년 7월 4일 블루락 골프장의 주차장에 있었던 연인 마이클 루노 마주와 달린 알리자베스 페린 역시 의문의 남성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의 남자는 곧장 인근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서 난 방금 블루락 골프장에서 놀던 커플을 총으로 쐈다. 작년 12월 허먼로드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도 내가 한 것이다. 너희 경찰들은 날 잡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블루락 골프장으로 달려갔고요. 총상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망을 했고요. 마이클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엄격결에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 지역 신문사 3곳에 각각 편지 한 통씩이 배송이 됩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10개월 전에 허먼로드 살인 사건과 한 달 전에 블루락 골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면서 동봉한 암호를 해독하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보낸 편지를 각 신문의 일면에 실지 않으면 주말 밤 동안에 12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까지 적혀 있었죠. 결국 신문사들은 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신문 일면에 암호와 함께 편지의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암호문은 뒷부분 약간을 남기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한 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해독이 되었다고 해요. 난 사람 죽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주 재미있으니까.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니까. 무언가를 죽이는 것은 내게 짜릿한 경험을 준다.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죽을 때 나는 낙원에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죽인 것들은 내 노예가 된다는 거다. 내 이름은 알려주지 않겠다. 그랬다가 너희가 내세에서 날 섬길 노예를 모으는 걸 멈추거나 지체하게 할 테니까. 자, 그러자 이후부터 그는 다른 언론사와 경찰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인 8월 7일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앞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조디악이 가라사대. 그리고 이날부터 이 살인마는 조디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조디악이란 태양의 궤도를 분할하는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늘의 별자리와 같은 신성한 존재라고 표현했던 거죠. 결국 언론도 경찰도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 9월 27일이 되자 그는 또 다른 범죄를 벌입니다. 나파 카운티의 베레사호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던 켈빈 하트넬과 세실리아 앤 세퍼드가 괴한의 칼에 찔리게 된 거죠. 세퍼드는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면서 사망을 했지만 하트웰은 6번을 찔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트넬은 사건 당시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범인은 자신이 교도소를 탈출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돈과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으로 위협해서 우리를 결박한 후에 칼로 찌르고 차를 갖고 도주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트넬의 증언에 따라 복면에 새겨진 표식이 조디악의 표식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역시 특별한 단서를 얻지는 못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다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택시 기사인 폴 스타인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특이하게도 스타인의 피 묻은 셔츠를 찢어서 달아놨는데 곧장 그 셔츠를 편지와 함께 상자에 담아서 샌프란시스코 신문으로 소포로 발송을 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본 신문사의 편집장은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디악 가라사대, 어젯밤 워싱턴 스트리트, 메이플 스트리트에서 택시기사를 죽인 살해범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여기 그가 입었던 셔츠 조각을 보낸다. 노스베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도 나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어제 시끄럽게 오토바이로 노는 대신 공원에서 제대로 수색만 했더라면 나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운전자들은 차에서 조용히 날 기다렸어야 했다. 학생들은 좋은 대상이다. 어느 날 아침 학교 버스를 훔칠 수도 있다. 앞바퀴를 쏘고 거기서 놀라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쏘기만 하면 된다. 당연하게도 샌프란시스코 경찰들은 부랴부랴 그 지역의 버스 운전사들에게 총격이 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10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편지의 내용을 모두 신문에 보도했고요. 매스컴에서 조디악 사건에 대한 특별 보도를 편성해서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조디악의 희생자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조디악 킬러와 연관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디악 킬러에게 살해된 공식적인 인원은 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짓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총 37건이고요. 그는 꾸준히 조디악이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편지를 보내서 경찰과 언론을 농락했습니다. 특히 그가 1969년 11월 8일에 보냈던 암호 편지는 51년 만인 2020년에 해독이 되었는데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 개발자 데이비드 오란차크와 호주 멜버른의 응용수학자 샘 블레이크, 벨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얄반 에이크 등 3인조 해독팀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암호를 해독한 오란차크는 조디악의 암호 코딩 방식은 1950년대 미국이 사용한 암호 해독 매뉴얼에 등장한다 라고 밝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느라 애쓰면서 즐겁기를 바란다. 나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던 그 TV쇼에 나온 놈은 내가 아니다. 나는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곧장 낙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왜냐하면 난 이제 날 위해 일할 노예들을 충분히 확보했거든. 다른 사람들은 낙원에 이를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테지.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세의 내 삶은 죽음의 낙원에서 안락할 거라는 걸 아니까. 이후 다시 조디악 킬러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2004년 4월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2007년 3월에
또다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죠. 이 범인은 누구인가? 암호가 해독되고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40명 이상의 전직 수사관 및 군 정보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조사팀 케이스 브레이커스는 자신들이 조디악 킬러의 정체를 밝혀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라는 사람을 조디악 킬러로 지목했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들은 포스트의 지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그의 외모와 폭력성 등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외모를 따져보면 일단 무척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케이스 브레이커스 측은 이마의 흉터 모양이나 얼굴의 윤곽 등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몽타주는 초안에 불과했고요. 최종본의 모습은 이 몽타주 초안과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자, 애초에 조디악 킬러에게는 이마에 흉터 따위는 없었고 그저 주름일 뿐이었죠. 당연히 포스트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의 증언 역시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조디악 킬러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카프먼은 CBS 방송국에 자신의 돌아가신 의붓 아버지 잭 테런스가 조디악 킬러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8년 동안 증거를 모았는데 그가 제출한 증거는 조디악 킬러의 필체와 일치하는 테런스의 필체, 피 묻은 테런스의 식칼, 조디악 킬러의 위장복과 테런스의 소지품 등이 있었습니다. FBI는 DNA 검사로 카프먼이 제출한 증거물과 필체가 조디악 킬러와 일치하는지 조사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에서 2010년 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아서 리 앨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그러니까 피가 뒤섞인 칼, 또 총기, 조디악 킬러가 차고 있었다는 종류와 같은 시계, 한 경찰서에 보낸 타자기 서체와 일치하는 타자기 등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기소하려고 준비 중일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수사는 물거품이 되었죠. 게다가 2002년경 경찰이 조디악 킬러가 보낸 편지에 붙어있던 우표에 묻은 치매 DNA 일부를 채취해서 앨런의 DNA와 대조해 보았지만 둘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신문사의 만화가 로버트 그레이스 스미스는 13년 동안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범인이 앨런이다 라고 확신했고요. 그를 범인으로 추정해서 2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 조디악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제이크 질렌헬이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우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인물이 조디악 킬러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모두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추측과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첫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까지 5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남았고요. 실제로 그에게 살해당한 정확한 숫자 역시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경찰과 언론사에 조롱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던 조디악은 우리나라의 이춘재처럼 다른 사건에 얽혀서 감옥에 갔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 살인마처럼 조디악 킬러 역시 살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것은 끊임없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관심종자 조디악 킬러의 범죄가 어느 순간 멈췄다라는 것은 분명 그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더라도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고요. 죽었다고 해도 가장 끔찍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